자, 오늘은 그 원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산업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도 보면 감사원에서 그 월성 1호기 중단에 대한 그 경제성 분석이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위원들하고 감사원장하고 또 의견이 달라서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모든 국가 정책이 저는 이렇게 복잡한 그 과학 기술이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과학적인 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게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막 밀어붙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주한규 교수님, 뭐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가장 팔로우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 서울대학교 원자력 센터에서 오랫동안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시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자력 공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의 원자력 공학 그 학회 펠로우 멤버이기도 한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평등의 역습이라고 해서 주 교수님도 이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과거의 아주 낡은 원자력 그 발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뭐 이상의 그 결정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환경론자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비과학적인 이런 결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어떤 게 사실인지 그 사실을 좀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때는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탈원전에 1년 됐을 때 문제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어요. 이제 탈원전이 시행된 지가 3년이 됐고, 이제 그때 예상했던 문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그 몰락,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났고 미세먼지도 늘어난 이런 탈원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에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이 탈원전의 문제를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걸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 원자력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대통령 돼서 원자력 하라고, 도저히 이제 그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확신이 어떤 사실의 오인에 의한 편견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과 과학의 근거를 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반핵하는 사람들,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입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어떤 그 편견에 의해서 이 국가적으로도 큰 그 막심한 피해를 주고, 또 이제 거기에 결부된 사람들, 노동자들, 특별히 또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모한 그런 피해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올바른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이해해서 이렇게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이제 탈원전과 지도자의 과학기술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내용은 이 평등의 역습, 이제 원래 제목은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뭐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52시간 근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들에서 이제 평등을 좀 추구하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오히려 역설로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고,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도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여기 쓴 거는 그
복리, 복리와 복지와 환경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 그런데 당초에 의도했던 그 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어떤 에너지 복지 이런 걸 증진하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환경도 나빠지고 또 이제 전기료 올라가고 그러면 에너지 복지도 나빠지고 또 그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국민 민목도 나빠지는, 이게 역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이제 평등의 역습 이렇게 적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쓴 거는 제일 뒤에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도자,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또 여당, 정부 이제 고위 관계자들의 그 원자력에 대한 사실 오인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가 제일 잘 드러난 게 이제 대통령이 3년 전에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선포식에 가서 한 연설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 동안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드러났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오인이 있었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드러난 탈원전의 폐해, 산업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의 그런 폐해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됐을 때 예상되는 그 미래의 폐해는 뭘까? 대표적인 게 전기료 인상이 얼마나 되고 그게 국민 경제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원전 수출을 통해서 많은 그 국부 창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수출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탈원전 대신에 이제 추진하는 게 신재생 확대인데, 최근에 이제 그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에 디지털 뉴딜과 함께 이제 그린 뉴딜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정한 그 그린 뉴딜이 될 수 있는 건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제외하고 그 신재생으로 하고만 하는 거의 문제점은 뭔가,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원자력이 어째서 이제 진정한 그 그린 뉴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원자력에 대한 그런 여론이 탈원전의 어떤 또 역설로 오히려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좋아졌거든요. 이제 그 좋아졌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세워나가는 게 바람직할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면담을 해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제고하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반응은 지금 전력 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전력이 많이 남는데 더 이상 이제 발전소가 필요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탈원전 정책에 수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앞으로, 사실 원전이 완성될 때는 앞으로 한 7년 정도 후거든요. 그때나 전기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때도 남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 이게 아주 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많이 짓고 그래서 전력 예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발전소를 안 졌죠. 예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2.8%까지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를 또, 그때는 LNG 발전소 위주로 이렇게 졌는데, 또 이제 1998년,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그 시기였는데요. 다시 이제 예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원전 건설하기로 되었던 것들을 다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이제 예비율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2011년 9월 15일 날 대정전이 발생을 하고, 이제 순환정전을 이렇게 순환 단전을 단행을 했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비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예비율이 좀 높다고 그래서 지금 원전 건설을 안 하면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뭐 2020년대 후반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전기차라든지
요새 또 비대면 뭐 이런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데이터로 빅데이터 그래서 다 데이터 센터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그게 다 전력인데 이제 나중에 전력 소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8차보다 더 많이 LNG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20%나 더 LNG를 많이 건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이율 배반이에요. 전기가 남아서 원자력 발전소는 안 짓겠다면서 LNG는 또 이렇게 여기 보면 9.5 기가와트 뭐 이게 원전 10기 분장이거든요. 이렇게 LNG는 지으면서 전력은 이제 남아서 원전 안 하겠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은 이제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감성적인 그 의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게 이제 고리 1호기 연설에서 그 서두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고리 원전 주위에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이 382만이나 사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원전에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 자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이제 탈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감성이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표출된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판도라 영화를 보시고 판도라 보고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국민들이 이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다. 원전 위험성을 국민들이 다 자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자기가 그런 그 원전 위험성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걸 아마 이런 데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 판도라 영화는 허구입니다. 영화니까. 이거 보시면 이 원자력 경락 건물 아니에요? 이 원자력 경락 건물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과장되게 크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 경락 건물의 두께가 굉장히 얇게 허약하게 이렇게 보이게 이제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뭐 지진에 의해서 기기가 고장나고 그래서 이런 폭발이 일어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의인들이 이제 뭐 원전을 이제 무슨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고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주인공은 결국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고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원자력에 대한 그 원앙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자아내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이런 영화를 본 사람들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분이 계신가? 종인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이제 김종인 지금 통합당 그 비상대위원장이 야당 시절에 여기 이제 우원식 뭐 박원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저렇게 원전이 위험하니까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원전이 이제 그렇게 사실은 제가 설명 드리는 대로 그렇게 위험한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게 인식된 게 이제 여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말로써 잘 드러났는데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 지진에 그렇게 잘 대비되어 있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 1368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6년 9월인가 이제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아주 치명적이니까 너무나 치명적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탈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탈핵 국가 선포를 그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게 일단 이제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너무나 치명적이다라고 보셨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태평양에서 이렇게 일본 동해안을 이렇게 쭉 바라본 그 그림인데요. 여기 동해안에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앙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진이 나니까 이 5개의 원전 부지에서 다 이제 원자로를 다 정지시켰어요. 원래 이제 지진하고 전력선이 끊어지면 그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지가 되면 이제 이게 지진 때문에 전선이 끊어지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전력이 없잖아요. 그럼 비상발전기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비상발전기가 잘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5개 발전소가 다 작동이 됐는데 40분 뒤에, 지진 40분 뒤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여기가 진앙이고, 이제 여기가 후쿠시마 제1발전소예요. 진앙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 요 발전소에서만 이제 쓰나미 파고가 원전 부지보다 높아가지고 그 비상발전기가 침수되고, 그래서 전기가 더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사고가 났고, 나머지 4개 발전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특히 여기 오나가와 같은 데는 이제 사실 쓰나미 파고도 더 세고 지진도 더 세게 왔는데도 부지고가 높게 있었기 때문에 잘 냉각이 됐었고,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진으로 이렇게 여기 오나가와 부지에 이렇게 층이 생기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 쓰나미 피해를 받은 사람들 한 300명이 와서 3개월 동안 이 오나가와 체육관에서 했던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원전이 지진이 얼마나 강건하게 잘 버티느냐,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진이 더 셌거든요. 규모 9라는 지진이 더 센 게 왔는데 여기는 멀쩡했다 이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 오나가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원전에서도 지금까지 50년 동안 620여 개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원전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예상되는 지진 세기를 가지고 이제 내진 기준 몇 G, 0.3G, 0.86G 이런 식으로 그 내진 설계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수적으로 건설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몇몇 경우에 그 설계값보다 훨씬 센 지진이 이렇게 왔는데도 전혀 문제 없이 다 강건하게 잘 버텨낸 예들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부울경 380만 주민을 우려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후쿠시마 때 어쨌든 지진이었던 쓰나미였던 그거는 상관없이 방사성 물질이 많이 유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대피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게 부울경에 이제 고리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이 대피도 못하고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후쿠시마 발전소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하고는 이제 유형이 다르고, 우리나라 발전소는 이 미국의 그 TMI 섬이라고 있는데, 3마일 아일랜드 섬, 거기 그 발전소하고 같은 종류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원자로 경락 건물이에요. 경락 건물이 있고, 이게 TMI 2호기인데 이게 쌍둥이 발전소인데, 요거는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 경락 건물 안에 있는 원자로가 녹았어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원자로에서 방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락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잘 유지돼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 뭐 강이나 숲이 다 깨끗하고, 이게 이제 TMI 1호기예요. 요거 여기 밝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멀쩡하게 40년 동안, 이게 79년에 사고가 났었는데 작년 2019년까지 운전되고 이제 작년에 이제 연구 정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여기 점검하러 와서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제어실에 들어가서 한 걸로 봐서, 이게 방사능 물질의 차폐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경락 건물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제 이런 경락 건물이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 만약의 경우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원자로 경락 건물이 방사능 물질을 잘 밀폐함으로써 이렇게 주민들이
혼돈 속에서 대피할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설에 드러났던 또 사실이 아닌 오인이 뭐냐면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여기 보면 서구 선진 국가들이 탈핵을 뭐 빠르게 선언하면서 원전을 안 쓰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탈원전을 하는 나라는 네 나라인데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인데 이게 스위스 같으면 원전 5개 정도 되고 벨기에도 뭐 그 정도 되고 다 합쳐봐야 독일까지 다 합쳐봐야 이제 26개 우리나라 정도 돼요. 다 네 나라 합친 게.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만 이제 2022년까지 이제 다 지금 가동하는 걸 다 멈추기로 했고 스위스 이런 데는 원래 50년만 지금 스위스의 베츠나우라는 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인데 원래는 이제 50년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60년까지 쓰기로 했고 벨기에 같은 데도 당초 2025년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기후 변화 대처,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에 이제 목표를 잘 못 맞추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대만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재작년에 국민 투표를 해서 그 탈원전을 못 박았던 그 법 조항을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물론 그게 국민이 요구해서 그걸 폐기를 했지만 정부가 또 거기에 순응을 안 하고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운전 기간을 연장해서 그런 계속 우선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냥 두면은 탈원전이 그냥 되는데 국민투표를 대만 국민이 또 이제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98%까지 완공이 된 제4 원전이 있는데 그거를 완공을 시키자. 그거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8월에 이렇게 대만은 탈원전 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세계 31개 나라에서 이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 네 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는 다 이제 원전을 계속 이용하자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영국 같은 데는 탄소 무배출 이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거기는 이제 가스 유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스 정도 있고 그래서 가스 발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발전 안 하고 이제 북해에서 나는 풍력하고 원전으로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발전을 하겠다 그런 원칙을 해서 이제 우리 12기를 건설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가격 문제가 안 맞아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원전 제로라는 이제 정책을 폈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대체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LNG를 이제 수입을 왕창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LNG 수입의 적자가. 그리고 일본의 LNG 수입 적자가 세계적인 LNG 가격 인상도 또 초래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은 그런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 국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계속 원전을 20 내지 23%의 발전 비중을 달성하도록 지금 정지돼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재강동을 시키고 지금 이제 9기는 그래서 가동 중이고 18기는 이제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해서 이제 재가동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데는 소위 원 인, 원 아웃 이런 정책을 피는데 그거는 이제 오래된 원전을 폐기하게 되면 하나는 새로 짓고 그래서 총 용량은 유지하고 근데 새 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또 단위 하나의 용량도 커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을 더 확대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52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그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특기할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사실은 그 인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해서 원전 건설 협조를 해달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소극적이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을 때 미국 원전을 짓기로 했어요. AP1000. 그리고
지금 원전을 짓고 있는 나라들 중에 4나라, UAE, 터키, 벨라루스,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원전이 없다가 이제 곧 신규 원전 가동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나라고요.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 후쿠시마 사후에 이후에 좀 멈칫했다가 다시 이게 원전 수는 쭉 증가하는 추세고 2015년, 16년 이럴 때는 10기씩 이렇게 계속 신규 원전이 됐습니다. 작년엔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회복이 될 거로 보입니다.